키워드는 협약에 의한 민주화이고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권위주의 체제의 집권 세력 사이에 평화적으로 민주화로 이행을 한다고 서로 협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적인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말하자면 민중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이런 것을 이제 대표를 두지 않고 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입헌적 민주주의입니다. 입헌적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입헌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최장진 명예교수입니다. 최근 년에 이르러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현상의 도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가져오는 충격 효과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유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인 사뮤엘 헌팅턴은 이걸 제3의 물결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80년대 말하자면 87년에 6월 항쟁으로 이제 민주화가 됐고요. 이런 제3의 물결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그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2000년, 21세기 말하는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우리가 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고, 포퓰리즘, 그건 둘 중에 아무 것으로 불러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한국에서 구체제가 만들어낸, 말하자면 민주화 이전에 분단국가의 성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민주화가 되는 이 시기 동안을 구체제라고 부를 때, 이 구체제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두 정부로 를 경험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두 정부가 말하자면 구체제를 내용적으로 운영했던, 그걸 만들어냈던 그런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체제가 민주주의,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한 패러독스라고 할까, 패러독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공식적인 국가 이념으로서 분단국가를 주도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이념이자 목표자 이상으로서 이제 설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분단국가를 만들고 이런 그 헌법적 체계에 의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제일 큰 특징은 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이 완전히 그 국가 주도에 의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던 대표적인 말하자면 제3세계 그 신생 국가의 하나로 등장을 해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든가 이런 말로 특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성장했던 이런 나라로 등장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체제,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위로부터의 산업화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었고, 나중에 뒷날에 민주화를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할 특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인 의미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협약에 의한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는 전형적인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협약에 의한 민주화는 피를 보지 않고 민주화를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80년의 광주항쟁도 있고 피를 안 흘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피를 안 흘리고 민주화가 됐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 군부 권위주의와 이 산업화의 친화적인 보수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젊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진보 세력과 구체제에서의 야당이 결합한 민주화 세력이 절묘한 세력 균형을 이룬 결과로서 민주화가 됐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두 세력에 의해서 이제 민주화가 추동되고 실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권위주의 시기에 말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기에 야당 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고 정치인이었던 정당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걸 했던 정치 세력과 중심이었던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는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 결합한 힘이 말하자면 정면으로 이제 부딪혀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 민주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의 이 운동을 주도했던 집단들, 연령 집단들을 우리가 38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정치적 세력화라고 그럴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 권력에 대응해서 강력한 또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서 이 두 힘이 부딪힌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 말하자면 민주화라고 하는 사실상 혁명적 변화죠.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 집단적 어떤 연령 집단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 한국 이 포퓰리즘의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촛불 시위 2016년의 촛불 시위와 그다음에 다음 해에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2017년 5월 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운동 그룹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집단이 되고 사회의 중심적인 그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직접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또 정치 권력을 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가져온 하나의 현상 내지는 결과가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라고 그냥 편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을 발전시키는데 계기였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순항했는데 우리가 2016년에 이제 대규모 촛불 시위를 했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적인 격변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개혁파 그룹들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젊은 세대의 386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의 정치 지도층들, 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촛불 시위를 촛불 혁명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광폭의 개혁 정책들을 추구했고요. 이때 포퓰리즘은 제도 안에서 계급적 이해를 향유하고 유지하려 했던 행위자들에게 경고 사인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퓰리즘에 관한 정치학자들의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나디아 우르비나티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을 보면
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은 사회에서, 말하자면 정부 밖에서 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갖는 정부가 추진하는 운동으로서 포퓰리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데, 한국의 포퓰리즘을 만약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뭐 편의적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처음에는 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을 시작했다가 촛불시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정부로서의 포퓰리즘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뭐 진화한다고 그럴까? 그런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정부의 개혁 정책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존의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의 기초 위에서 정치하고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다른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거. 뭐 혁명적이라고 한다면 좀 강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변화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중이라고 그럴까. 막 이런 거하고 엘리트 집단, 타락한 무슨 하여튼 정치 뭐 에스태블리시먼트, 기득이익 집단 뭐 이런 거하고 민중을 대립시키는 이 구도가 포퓰리즘의 가장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관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관과의 큰 차이는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관은 직접 민주주의적 민주주의관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상념한다고 하는 거는 우선 현실적으로도 그건 정치가 운영될 수도 없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런. 촛불 시위는 이제 민주화 이후 현실적으로 존재해온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는 계기였죠.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운동을 통한 것이었고 시민사회를 장으로 하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치 에리트 집단으로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타가 공인한 진보개혁 세력이 되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선거와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권하고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 공간으로 분기됩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 정치의 진입의 문은 좁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세력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행위자인 정당 정치인과 정당의 불만을 갖게 되고 스스로 민중으로 자임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촛불 시위는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해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였죠. 그리고 민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도 우리가 포퓰리즘, 최근 년의 포퓰리즘의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중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너무나 그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민중 자체에 대한 그 분석적 이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중의 의미 자체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포퓰리즘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좋은 거를 적당히 그냥 선별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게 막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았지만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냉정과 권위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로 이양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순적 유산 속에서 민중의 의미는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가능의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는 민중주의적 민주주의를 동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민주주의 발전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단 완전히 나쁜 거다. 이렇게 이거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치되는 그 배치되는 이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딜레마가 생길 수 있냐면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의 민주주의 관이라는 게 현실로서 역사로서 존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없이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쓰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의 민주화의 중요한 그 역사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버나드 만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출간됐죠. 민주주의는 민주화 내지는 민주화 운동하고는 다른 그 종류의 현상이거든요. 앞선 세대의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이제 386 민주화 운동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과격하고 급진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로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뭐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선거라든가 또는 이 좋은 정치인들을 선출할 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게 늦게 발전하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하더라도 당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뭔가 빠른 해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요.